이 천문도에 등장하는 사신도 말고 오신도가 있다고 하셨어요. 청룡백호 주작 현무가 있는데 그 분의 상징인 황룡이 천장에 딱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우리만 이제 오신이 있는 게 아니고 중국도 있겠네 하는데 사실은 거기 가보면은요 그 청룡백호 주작 현무가 없어요. 이런 동양의 천문과 지리, 문화의 원리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태극기죠. 그 태극기는 하얀색 바탕에 4개의 괴가 있고 가운데는 태극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700년 전 우리 조상님이신 태오복희 씨가 이렇게 그린 8개가 우리 태극기의 원래 모습이고 또 그분이 이제 태극을 그려내셨거든요. 이 태극기가 제작된 과정에 대해서는 참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식적으로 국기를 만든 거는 1883년도인데 그 이전에 이미 만들어서 고종 황제께서 행차를 할 때는 이 4개의 괴에다가 태극이 그려져 있는 거를 갖고 다녔는데 이게 사실 어떤 거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별자리가 새겨진 고인돌이 또 발견이 돼서 신비로움을 더해주고 있죠. 별자리를 그려놓은 거고 이게 고구려의 고스란히 내려와서 항상 고구려의 그 무덤에는 북두칠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발견이 되죠. 이 청동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굉장히 뭐라고 그래요? 선형. 중국은 그림으로 주로 뭐 어떤 뭐 동물이라든가 어떤 그림 같은 거를 주로 이제 많이 그려놓죠. 그 조형미, 우리는 선형미. 지금의 한류처럼 이 당시 우수한 고조선의 기술력과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문화를 선도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책에서 인류 문화의 소통로였던 실크로드의 어원이 고구려라고 하셨어요. 읽으면서도 너무 재미있고 흥미롭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실크로드. 실크로드란 말은 독일인이 만들었습니다. 19세기에 그 서양에서 아주 고대의 서양에서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샀더니 실크가 왔다 갔다 하던 길을 이 사람이 와보고 이제 지은 이름이죠. 자이텐 슈트라세. 영어로 번역해서 실크로드 이렇게 됐는데 실크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뭐 사람, 말, 기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곳이 이제 실크로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가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갈래입니다. 여러 갈래. 바다 실크로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아시스 길이라 그래서 사막을 지나는 길이죠. 주로 이제 이란을 통과하는 밑에 쪽 그 길이 되겠고요. 그다음 초원로가 있어요. 초원로는 흑해라든가 저쪽 북쪽의 발트해까지 연결되는 그런 초원로가 이렇게 있어서 또 여러 갈래가 있는데 이 실크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예. 모든 나라에서 뭐 우리나라도 신라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요. 뭐 세계 제일 좋은 실크가 이제 고려 건데 이제 뭐 일본의 정창원에 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실크가 고급인데 그거를 갖고 로마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약탈당하기도 하고 비가 맞기도 하고 뭐 떨어져서 뭐 이렇게 손상 입기도 하고 굉장히 민감한 직모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비싼 돈을 주고 팔아도 죗값을 팔아야 되는데 죗값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실크를 가져오면 풀어가지고 염색을 다시 했대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뭐 죽기도 하고 했었을 테니까 실크를 가져가다가 그런 것보다 아예 원단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원료죠, 원료. 실을 가져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온 게 실꾸리입니다. 실꾸리. 실꾸리 보셨어요? 네. 예전에 써보셨어요? 아니요. 실꾸리는 뭐냐면 이 비대라고 하는 대나무처럼 생긴 이 막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단 명주실을 감아요. 막 감습니다. 감은 다음에 적당히 감으면은 이거 실을 빼는 거거든요. 실을 빼면 비대를 빼면은 실뭉치만 남는데 이 끈이 풀릴 때 밖에서 풀리는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풀려요. 예, 이게 실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풀릴 때 밖에서부터 풀리면은 실끼리 이렇게 마찰을 일으켜서 손상이 될 수도 있는데 안에서부터 풀리면은 손상이 안 되거든요. 부딪히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뭉쳐가지고 이동하고 가다가 뭐 뺏기거나 뭐 어떻게 해도 이제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기 때문에 손해가 덜 나죠. 그래서 이 실꾸리를 싣고 왔다 갔다 하던 통로여서 이게 가면은 이거 실꾸리다 했는데 이게 실크가 됐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논문을 썼는데 일본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게 맞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크를 가장 먼저 만들었다는 그런 그 기록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뭐 이제 홍산 문화의 그 옥으로 만든 그 누에, 예? 그 누에에서 나오잖아요. 아니, 그 귀하고 비싼 옥으로 누에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명주실을 뽑았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귀한 거기 때문에 누에를 만들었다라는 것도 이제 추리할 수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실크의 신, 뭐 이런 신들이 다 이제 동이족의 이렇게 이제 조상님들을 이제 모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비단이 우수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크의 어원이 우리말이었을 줄은 참 몰랐습니다. 너무 재미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는 고대의 한류는 이뿐만이 아니죠. 빗살무늬 토기를 또 들 수 있는데 빗살무늬 토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서요. 빗살무늬 토기, 그렇죠. 이 빗살무늬 토기라는 이름도 뭐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건 아니고요. 이 독일어권에 있는 사람이 만든 거죠. 그 빗살무늬 토기가 이제 우리나라에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 이 초원길을 따라서만 발견이 돼요. 초원길을 따라 쭉 가다가 이 유럽에서는 그 다뉴브강, 그 다뉴브강 문화라고도 하거든요. 다뉴브강을 따라서 북상해가지고 그 북유럽에 뭐 스웨덴까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독일어권에 있는 사람이 이 무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빗으로 이렇게 그은 것 같다 그래서 캠케라믹 했어요. 콤이 빗이잖아요. 독일어 캠인데 캠케라믹 해서 빗살무늬 했는데 그게 일본에 갔다가 우리나라 넘어서 빗살무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빗살무늬냐. 이게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걸 누르는 거예요. 사실 눌러. 500도의 열을 가하면은 이게 도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 깨지는 균열이 이렇게 누르는 문양을 만나면 이제 더 이상 균열이 안 가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괜히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일률적으로 어떤 문양을 갖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라기보다도 컴퓨터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죠. 이 문양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보니까 마치 그 해가 빛을 쫙 비춰가지고 멀리 퍼져나가는 것 같은 형상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광명을 숭상하던 광명의 문화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게 이제 밝고 환하고 광명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국가 이름이라든가 사람 이름이라든가 뭐에 그 의미를 부여했는데, 사실 비파행동감도 말씀 안 드렸지만 이렇게 불꽃 모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의미로 본다면 빗살무늬도 그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좀 시기가 좀 오래되긴 했죠. 8,000년 전에 나왔으니까 엄청 오래전에 나온 거잖아요.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게 이제 그 요하 문명 중에서 흑요하 문화라고 있습니다. 한 8,200년 전부터 하여튼 좀 내려오는 그 문화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세계 최초의 귀걸이, 옥결이라고 하는 게 세계 최초의 빗살무늬 토기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와요. 그 비슷한 시기에 그 동해안에 이제 고성에 그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는데 거의 같은 시기예요. 근데 그게 쭉쭉쭉 이동하면서 그 시기가 점점 낮아지면서 이렇게 갔는데, 스웨덴에 가면은요 빗살무늬 토기에 해가 그려져 있어요. 해가 비치는 거. 그래서 야, 진짜 햇살무늬 토기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고대 한류의 영향력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가 발달해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옥문화를 들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요동 요서할 때 그 요화강이죠. 그 요화강의 서쪽에서 발굴되는 9,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이렇게 요화 문명, 그 중에서 그 홍산 문화 시대에 오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6,500년 전부터 내려오는 문화거든요. 우리의 역사로 치면 이제 배달국 정도에 해당하는 그 시기인데, 그때의 옥문화가 엄청 발달했었다라는 거죠. 시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서양의 연대기에 의해서 뭐 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 홍산 문화가 발견되면서 옥기라는 것을 집어넣어야 된다 할 정도로 엄청난 옥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덤에는 이제 청동기도 있고, 청동기 이전이면은
그 석기도 있고 기타 어떤 부장품이 있어야 되는데 옥으로만 되어 있는 예? 그런 무덤들이 엄청 발견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그 동물에서부터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토템들, 뭐 용, 뭐 봉, 곰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몸에 찼던 여러 가지 뭐 옥결이라든가 옥결은 이제 귀걸이죠. 뭐 옥벽이라든가 옥고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나오는데 그 옥이라는 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실은 그 장신구죠. 그래서 흑룡화 문화, 제가 말씀드린 흑룡화 문화, 한 8,0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옥 귀걸이가 나왔다. 그게 동해안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동해안에도 8,000년 전이니까 빗살무늬 2개 나왔던 그 지역에 똑같이 나오는데 이 옥이요. 근데 압록강 서쪽 지역에 있는 수암옥이라는 그 옥을 사용했어요. 그 옥. 그래서 이 옥이 대단히 각광받던 시대가 있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옥이라는 게 아무 데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옥이. 옥 광산을 개발하고 그거를 이동하고 또 그거를 보호하고 또 군사를 만들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미 옥을 개발했다는 거는 또 옥으로 이렇게 어떤 장신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국가 단위 어떤 조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8,000년 전부터 국가 단위 조직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네. 옥은 단순히 보석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대인들이 옥을 그렇게 숭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주역에 보면 8개에 나오는 이렇게 건괴 있죠. 건괴를 설명할 때 이제 건괴가 하늘인데 이제 옥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옥과 같다. 그래서 이 옥이라는 거에 대한 사실 색깔이 사실 우리한테 주는 게 너무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바다를 갔을 때 그 옥 색깔을 보면 야, 뭐 빛이 색이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듯이 사람들한테 가장 이렇게 열광적인 그 환희를 주는 것 같은 색도 옥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과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와 또 옥을 최상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써왔거든요. 그게 최고의 정점에 계신 분이 옥황상제잖아요. 옥황상제. 그분이 사시고 계시는 옥루에서 뭐 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옥은 그 다양한 이 성질도 갖고 있지만 이제 변하지도 않고요. 또 굉장히 귀합니다. 단단해요. 물은 것도 있지만 단단한 건 엄청 단단해서 가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옥은 값어치가 매길 수 없다. 그러니까 금은 값어치가 딱 매겨져 있는데 옥은 값어치가 매길 수 없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허텐이라는 곳이 있는데 옥이 막 쏟아져 나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옥이 중국엔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만한 옥을 사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옥 팔찌. 100만 원.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이 돌덩어리가 이렇게 비싸서 이거 참 되겠냐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옥을 최상의 표현이라고 썼다고 하는데, 뭐 섬섬옥수 들어보셨죠? 섬섬옥수. 그 다음에 이제 귀한 집안의 자성, 옥동자, 맛있고 정말 굉장한 반찬, 옥찬, 임금님 옥채, 몸을 옥채라고 그러고, 그래서 달에는 오토끼가 있고요. 또 달에서는 이제 두꺼비를 또 옥에 관련된 거를 갖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끝도 없이 많습니다. 임금님이 쓰는 도장도 옥새, 또 옥책이 있어요. 옥책. 임금님이 이렇게 차는 옥대도 있지만 옥책. 그러니까 이제 공을 내리거나 아니면 누구의 왕실에 있는 사람들의 뭔가 좋은 이야기를 쓸 때 옥책을 내리고 이랬고요. 정점은 옥황상제님이죠. 옥으로 된 궁전에서 살고 계시는 옥황상제님. 그러니 옥이 이제 최상의 것이 이제 아닐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옥은 이제 색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옥은 이제 신과 통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옛날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라는 글자를 보면 예의를 안다 할 때 예라는 글자를 보면은 제단 위에 옥을 올려서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옷비녀 되게 비싸게 했잖아요. 옷가락지, 옷비녀 하면서 옥으로 된 뭔가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게 그 산해경에 보면 산해경은 그 그림책 같은 거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소학모라고 있습니다. 소학모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선악을 관장하고 뭐 죽음을 관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5가지 질병 같은 것들 뭐 이렇게 관장하고 하는 이런 그 신인데 이분이 이 머리에 옥으로 되어 있는 어떤 장신구를 하고 다녔대요. 이게 옥승인데 옥승.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로 머리에 옥으로 된 비녀라든가 옥으로 된 장신구를 하고 다녔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옥이라는 거는 이 불사의 이게 모습도 갖고 있지만 이제 벽사, 오래 가는 색깔 변하지 않고 오래 가는 그런 물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삿된 것을 쫓는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서 이제 옥을 뭐 차고 다닌다 하는데 남자들도 이제 옥을 하고 다녔죠. 옛날에 장신구 남자들도 많이 했잖아요. 뭐 로마 그리스도 그렇고 현재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제 우리 가까운 과거만 해도 이제 남자들이 장신구를 많이 했는데 옥이 그 귀신이라는 것은 이제 5가지의 색깔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제 기를 먹고 산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이 이제 그런 기운을 내뿜기 때문에 군자가 옥을 차고 다니면 귀신이 접하지 못한다. 하여튼 그 외에도 옥은 의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옥은 소중하고 귀하고 지금까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다 나와도 옥은 지금까지 굉장히 귀한 보석으로서 계속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떤 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여행을 할 때 음미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쫓기면서 강행군을 한다고 하던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박물관도 그렇게 겉핥기식으로 봤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 주변에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못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역사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머리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역사는 고리타분하다, 어렵다, 나 외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박물관에 가서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이 물건들을 보면서 이 스토리텔링 듣기만 해도 역사가 귀에 쏙쏙 다 들어오고 이제 이 역사가 차곡차곡 쌓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너무 이제 안 가는데 가면 좋은 것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양에 가서 우리 사람들이 서양의 이제 거대한 그 돌 문화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서 이제 한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은 그 어떤 큰 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강박관념에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서양 문화의 시작이 뭐 수메르, 뭐 아카드 문화부터 해서 뭐 이렇게 뭐 이집트 문화에서 쭉 내려오잖아요. 아시리아, 뭐 바빌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때는 굉장히 대단했고 그리스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리스는 이제 지중해 물가에 사는 개구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보면은 현무암으로 제주도에는 구멍이 뿡뿡 뚫려 있어서 이렇게 잘 깨지는데 원래 구멍이 없이 촘촘한 현무암은 굉장히 다루기 어렵다고 합니다. 뭐 다이아몬드로 다뤄야 될 정도로 단단하다고 하는데 이미 3, 4천 년 전에 이집트는 그런 단단한 현무암으로 사람 모습의 형상을 완벽하게 구현을 했는데 그리스는 없었거든요. 그냥 지중해 주변에 사는 정말 물가의 개구리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알렉산더 이후에 뭐 더 훨씬 확실히 받아들여요. 거기는 뭐 이집트의 신전 문화도 보면은 엄청나죠. 뭐 피라미드도 엄청 크지만 신전이 가장 큰 게 이제 룩소에 이집트의 오랫동안 수도였던 룩소라는 곳에 가면 옛날 이름은 테베인데 캬르낙 신전이 있어요. 캬르낙 신전. 그 신전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축구장 25배 넓이에요. 신전이. 그 기둥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사람들이 작게 만든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받아들인 문화의 그 원류인 이집트만큼은 안 되더라도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가보면은 유럽에 이집트 문화보다 이제 크게 만든 것들은 사실 거의 없죠. 뭐 레바논에 있는 바알백 신전이라 이런 데 가야지 이제 굉장히 크죠. 그거는 미스테리합니다. 왜냐면 기단석 하나가 뭐 1,500톤이에요. 1,500톤.
1,500톤이라는 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기로도 못 들어요. 네, 뭐 거인이 만들지 않는 이상, 한 30m 거인이 만들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런 것들을 갖고 내려오는데, 이제 로마는 완전히 그 그리스 문화의 그 복제품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극장 문화가 또 생겨요. 엄청 크잖아요, 극장. 극장도 크지. 그 다음에 신전도 크지.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문화 들어오면서 성당도 크지. 점점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강박관념이 있나 생각이 들어요. 가보면은 성당 천정 높이도 엄청나게 높고, 고딕 성당, 그 다음에 이 30년 종교전쟁 이후에는 바로크 성당, 굉장히 화려함을 이제 강조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궁정이 커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우린 뭐 했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그러니까 유럽은 이 유라시아 대륙을 이렇게 놓고 비교해서 딱 손바닥만 하잖아요. 우리는 이 몸통을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착해서 뭔가 큰 궁전을 만들거나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다기보다도 넓게 퍼져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조선에 내려와서야 이제 그 한양 도성을 쌓잖아요. 그 경복궁이나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이런 거, 경희궁 짓고 이렇게 살고, 또 이 돌담으로 만들어온 그 성곽이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의 성곽이에요. 514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돌로 찾은, 억지로 찾은다 이렇게 하는데, 수원화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에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큰 문화들이 안 남아있고 하는데, 우리는 정신문화라든가 그보다 더 오래된 것들 많이 남겼다는 거, 이런 걸 우리 관과를 해서 외국에 있는 거대한 돌덩어리 문화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고 한탄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문화의 원류가, 그 문명의 원류, 시원 문화가 우리 쪽에서 나온 게 많다라는 거, 실제로 그렇고요. 역사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거를 알고 박물관에 가신다면, 진짜 엄청난 무기를 장착을 하는 거죠. 해외를 가더라도 제대로 볼 수 있고요.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 청소년들한테 엄청난 이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는 박물관 간다의 저자이신 오동석 인문여행 스토리텔러를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 선조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 속에 담긴 이 문화와 역사의 참모습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수준 높은 최고의 문화유산들을 만나보셨는데요. 그 속엔 선조들이 이룩했던 문화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역사의 진실도 함께 녹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에 담긴 한민족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께 나는 박물관 간다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